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색하는 시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올 한 해,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면서 무엇을 이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새 서점가에서는 아름다운 나이 들기, 멋지게 노인이 되는 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안이나 안티에이징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멋지게 나이 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대로 나이 들기, 멋지게 나이 들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20대 때는 나는 멋지게 늙고 싶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잘 될 줄 알았죠 그때는. 네. 요즘에 저한테 물어보면 왠지 이 망설여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게 돼요. 예, 예전에는 좀 안티에이징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굿에이징. 더 잘 나이 드는 법.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은 왠지 나이 듦을 거부하는 것 같고 너무나 네, 그렇죠. 동안이나 젊어지기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티에이징보다는 굿에이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막상 나이 듦에 대한 공포는 한 40대쯤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30대 때까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30대까지는 그냥 자기가 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나이 든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고 좀 노인들이나 또 부모님이 이게 뭐라고 좀 이렇게 나이 든 티를 낼 때 좀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나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딱 4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는 공포구나. 나도 언제든 기성세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방심하다가는 꼰대 소리를 듣겠구나. 이런 이제 공포가 40쯤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데요. 저보고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젊은 세상에.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나이가 됐나? 그렇게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아주 했어요. 어린 친구들한테는 네. 사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대학교 1, 2학년 때도 복학생들이 그렇게 늙어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복학생들 25, 6밖에 안 됐는데 네. 우리가 21, 2살 때는 복학생들이 나이 들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상대적. 때문에 네. 20대들한테도 너희들은 40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바로 그거 40대는 바로 중년 아니냐. 노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전혀 안 올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게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므로 해서 저는 언제 느꼈냐면 저는 원래 보통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글 쓸 때도 막 밤새는 걸 밥 먹듯이 하고 밤을 진짜 잘 샜거든요. 근데 밤을 샌다고 꼭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붙들고 있는 거죠. 일 중독이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밤을 못 새겠더라고요. 밤을 새고 나면 사나흘쯤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싶어도 못 먹겠어요. 힘들어서.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 듦의 징후구나.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루이즈 에런슨의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지가 멀쩡한 왕년의 유명 인사도 늙으면 결국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면서 이 나이 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고 뭐 돈도 많고 유명하고 이래도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공포는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게다가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14.9%래요. 그리고 1999년에는 6.9%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한 20년 만에 10% 이상이 늘어버린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노인들의 빈곤은 더 심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양극화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환자들이 특히 아픈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노인의학 전공자시거든요. 노인들을 위한 의학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인구학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책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100세 시대라고 우리 얘기하니까 실제로 100세가 넘는 분들은 어디서 살고 계실까 본 거예요. 봤더니 대부분 시골에서 사시고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으면 나 100살이에요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5년쯤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도시에 살고 있고 가족들하고 안 살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고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나이를 대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서 이제 조사한 걸 제가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장수가 이제 공포가 된 거예요. 이 장수를 하는데 돈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면 장수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예전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장수하세요라는 것이 덕담이었는데 이제 그게 덕담이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실 노인 세대들은 준비 없이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의 노인 세대들이 7,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이 이런 고령화 사회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30, 40대, 40대, 50대들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굉장한 현실적인 공포심을 갖고 있고 좀 더 지혜롭게 노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40대를 위한 인문학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징후라고 생각하는데 이 40의 인문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시작할 수 있지만 대부분 30대까지는 바빠서 핑계를 대면서 사실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정도는 아닌데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마음이 바쁜 거죠. 뭔가 사람이나 삶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때라고 또 느끼기도 하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아기 키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40 이후에 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좋았던 책은 뭐 40에 시작하는 뭐 인문학 철학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저에게 감동을 줬던 책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40이 되었다라는 책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40이 되었다. 제목이 참 생각하게 하죠. 원래는 이제 미들 패시지라는 제목인데 그 미들 패시지가 중간 항로 그러니까 40의 위기를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중년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이 중간 항로라는 것은 원래 아프리카 서해안과 서인도 제도를 연결하는 대서양의 횡단 항로인데 예전에는 이제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싣고 가는 바닷길이었는데 이 중년을 이런 식으로 미들 패시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생이란 항해를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맡길 수 없고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목적지에 닿지 않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 항로에서 이 40의 위기, 중년의 위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융심리학자시거든요. 이분은 제임스 올리스는 융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융심리학에서는 40 이후가 진짜라고 봐요. 40 이후가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회화의 시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30대까지는 직업과 가족을 이루는데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돼서 자기가 성장하고 뭔가 사회의 일원이 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에 뭔가 어떤 자기의 몫을 한 1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30대까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세 이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최초로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후에 30대까지가 개성화라면 40대 이후에 사회화라면 40대 이후에는 개성화를 해야 된다고. 개성화요? 개성화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데미안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 데미안에서 보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보면은 나는 평생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왜 나 자신답게 나답게 사는 것이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회화된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나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개성화인데 그 개성화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 40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40 이후에 더 열심히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거 생각해. 지금 살기에도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라는 감정들이 충돌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충돌이라고 그걸 용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니까 지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네.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족 관계에서도 엄마로서, 딸로서, 또는 학교에서 뭐 모범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극 속에서 우리가 일종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페르소나를 보여준다는 건. 그런데 페르소나 뒤에서는 항상 그림자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그림자는 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생 해결되지 않은 컴플렉스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교육받지 못했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자녀들도 같이 괴롭히고 공부 때문에 온 가족이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런 집안들이 많잖아요. 이게 나의 그림자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투사돼서 내 그림자를 내가 치유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투사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그림자를, 내 진심의 셀프를, 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돌봐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40이 되었다는 그 책에 보면은 그림자를 보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신의 상처와 컴플렉스를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막 손해보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어느 순간 글을 쓸 때 이제부터는 좀 솔직하게 나의 상처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한 30대 후반쯤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페르소나가 너무 강하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게 너무 강하니까 상처를 얘기할 때도 엄청 꼬아서 막 포장하고 네. 멋진 문장으로 막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쓰는 글은 별로 즐겁지가 않구나. 그냥 나의 상처도 나의 컴플렉스도 그냥 얘기하는 게, 투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나도 편하고 독자들도 저에게 공감을 느끼는데 더 편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게 그림자를 돌보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컴플렉스도 진정한 나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데, 그걸 이제 용심리학에서는 개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림자를 돌본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그림자가 있을 텐데 저도 좀 돌봤으면 좋겠다. 좀 예. 돌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노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큰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는 60대면은 뭐 환갑 이제 지나면은 이제 노인이 됐다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한테 노인이란 표현 썼다가는 야단 맞을걸요. 예. 네. 60대는 이제 거의 중년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노년에 대한 어떤 규정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고, 좀 있으면 이제 70대도 노년 아니라고 막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고 벌써.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저 사람 전혀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으로 보이더라도 행복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본받고 싶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을 주는 삶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의 노년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 노년에 이 소외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되게 이제 날카롭게 이제 포착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애들한테 식탁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노인들이 뭔가 화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아직. 그런데 묘하게 소외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이 경제활동이나 구매력에 따라서 노인들 사이에 어떤 장벽,
예, 네. 구별짓기 이게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대체로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격적 특징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그러웠던 사람은 더 너그러워지고 고집불통이던 사람은 거의 폭군으로 변하며 소극적인 사람은 더 내성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있었던 대로 관성대로 자꾸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원래 있었던 성격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신의 성격도 그림자만 돌볼 것이 아니라 성격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명령조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네, 예, 굉장히 어렵고 또 예의와 존중과 배려도 필요하지만 지성이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진정으로 은퇴를 받아들인 노인들은 그냥 지갑을 열지 입을 열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후배들한테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너희들끼리 먹어라 하고 이렇게 조용히 그냥 들어주고 예, 막 뭔가 지혜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고 이렇게 멋진 노인이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뭔가 그 머릿속에 그냥 물러난다, 뭔가 은퇴한다, 네. 예,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후퇴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의미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년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냥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여성들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남성들도 아이들이 떠나고 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은퇴를 하고 나면 경제활동을 안 하게 되면 집에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은 식구들이 가족들이 더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으면서 나이 들 것인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만 그 사랑이 돌아오잖아요. 연세 드신 네. 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 들어요. 네. 내가 집에 있으면은 너무 불편해서 구박받는다고 삼시세끼를 어떻게 꼬박꼬박 다 해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요리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남편분들이 좀 더 그 뭐랄까 살림이나 요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시장 보는 네. 것도 재밌어 하시고 네. 뭐 물론 쇼핑 이런 거는 여전히 싫어하시지만 요리나 살림은 뭔가 재미를 붙이면 약간 창조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맛있는 음식을 내 입맛에 맞는 그리고 내가 음식을 해줬을 때 가족들이 좋아하고 이러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누는 기쁨을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은 나만 오래 사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웰 에이징, 굿 에이징은 아름답고 지혜롭게 나이가 들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은 노인이 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블루존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블루존이라는 것이 장수하는 사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장수 마을들을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이 장수하시는 분들 예전에 오키나와 이런 데가 굉장히 장수 네, 마을로 맞아요.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곳의 특징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직장에 가는 것만이 이유였다면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삶의 질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뭔가 절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활동,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를 혼자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뭔가 그래서 이제 종교 활동에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또 종교에 헌신할 수는 없고 네. 저는 문화생활과 취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경제 활동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참여하고 나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있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문학과 예술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요. 그리는 것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뭐 수채화 그리시는 분 한번 만났는데 80이 넘으신 나이인데
지금 그림 그리신 걸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눈에서 이렇게 빛이 네, 나는 맞아요. 분들은 이렇게 열정을 표현할 출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 지혜롭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다. 옛날엔 오래 사는 것만이 뭐 목표인 것처럼 책들도 그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거군요. 예. 헤르만 헤세도 정원 가꾸기랑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글을 쓰는 것은 이제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했지만 헤르만 헤세를 우울증에서 구해준 건 그림 그리기였대요. 그래서 40 이후에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울증을 치료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예술 활동하는 거, 네. 노래 부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그림 그리시는 거, 이런 활동들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청취자 6986님께서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오늘 정효월 작가님과 성화님 나누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40이 훌쩍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효월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